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 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 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요즘 진짜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운 것 같아요. 해가 지면은 보통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이 밤에도 이 열대야가 지속되는 게 슬슬 우리나라 망고 자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망고가 자란 수준이 아니라 얘 약간 망고가 이제 거의 열사병에 걸려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지금 네. 제가 이번 방학 동안 지금 인턴 일을 하고 있느라 매일마다 또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전의 방학들과 다르게 좀 강제로 낮에 좀 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특히나 체감을 하고 있다. 물론 저희 뭐 사무실 안에는 시원합니다만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어디든지 가려고만 하면 정말 진짜 나가는 순간 발을 한 발짝도 더 내딛기 싫은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 습도나 생각보다 온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그렇죠. 정말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 특히 남자분들. 볕에 손 혹은 피부가 닿는 순간 익어간다는 느낌이 실시간으로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일을 할 때 포뮬러 1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전신을 다 감싸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나 얼굴만큼은 좀 이제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니시기를 그렇습니다. 좀 부탁을 드린다. 자, 그래서 오늘의 피트스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패독 안에서도 정말 뜨거운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레드불의 감독인 크리스천 호너 경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로 한번 크리스천 호너가 어떻게 또 왜 그렇게 경질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크리스천 호너가 떠난 레드불에게는 앞으로 어떤 스텝들이 남아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스천 호너가 7월 9일 저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F1 공식 기사가 나왔죠. 경질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폴 씨는 처음에 이거 기사 나오셨을 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그 F1 다큐멘터리로 호너의 입지를 조금씩 알고 있었는데 뭐 네. 30대부터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팀이고 사실 많은 역사를 쓴 인물이잖아요, 동시에. 맞습니다. 네, 그런 인물을 한 시즌 안에 이렇게 내치는 거는 조금 의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폴 씨는 포뮬러 1에 대해서 좀 이제 아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호너가 그냥 좀 좋은 감독, 그냥 강팀의 감독 중 하나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호너의 실제 기록 또는 호너의 실제 위상을 생각을 하면은 특히나 이번 결정이 굉장히 좀 엄청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리스천 호너가 과연 그럼 어떤 인물이냐, 여기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많은 감독들이 그렇듯 이분 역시 젊었을 시절 드라이버였습니다. 네. 포뮬러 3 우승도 5회나 있고요. 포뮬러 2까지 뛰었지만 결국 포뮬러 1에는 올라가지 못한 그런 드라이버였는데요. 네. 이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의 감독을 20년이나 맡은, 사실 정말 잔뼈 정도가 아니라 통뼈가 굵디 굵으신 분이다. 네. 게다가 이게 2005년이 제규어 레이싱을 레드불이 인수하며 정말 레드불 F1 팀이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이때 연도기 때문에 레드불 F1 팀이 시작할 때부터 있던 감독입니다. 창립 멤버이고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31세로 최연소 F1 감독이었습니다. 젊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 사실 감독들의 나이를 굳이 이제 집계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 지금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가 2022년 맥라렌 감독으로 시작할 때 51세 였으니까 네. 지금 호너가 51세거든요. 완전히 쇳병아리 시절부터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메르세데스의 감독인 토토 볼프가 처음 F1 감독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도 40대였으니까요. 지금 뿐만이 아니라 당시로서도 정말 30대 젊은, 그것도 39세도 아니고 31세의 정말 이런 젊은 인사를 F1 감독 자리에 앉힌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제규어에 네. 제가 보기에는 엄청 약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도전적인 선택을 해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제규어의 상황과는 사실 진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규어 팀이 아예 그냥 팀이 바뀐 거기 때문에요.
완전히 갈아졌나 보네요. 그쵸. 아예 그냥 갈아 엎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알파 타우리가 얼비로 바뀌고 요 정도가 느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 자우버가 아우디로 바뀌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기술 수석도 아우디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메케니컬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이제 뭐 아우디에서 온 사람들, 아우디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제규어랑 레드불이 같은 팀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제규어가 그냥 팀 끝. 그대로 그냥 팀의 역사가 끝. 그리고 레드불 레이싱이 그때부터 딱 시작. 근데 크리스천 호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독이었다는 얘기는 레드불은 지금까지 크리스천 호너 외에 그 어떤 감독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레드불의 감독 하면은 지금까지 역대 뭐 누구누구 없어. 그냥 호너 혼자만 레드불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다. 야, 완전히 전신이네요, 이거. 맞습니다. 레드불의 그냥 그 자체죠. 레드불 그 자체.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2005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싱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2006년 팀의 첫 포디움을 모나코에서 달성을 했고요. 네. 2009년에 세바스티안 베텔을 데리고서 성적이 급상승하더니 2010년 페라리의 페르난도 알론소,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인데요. 네. 2010년 페라리의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를 꺾고 베텔의 드라이버 우승과 레드불의 첫 컨스트럭터 우승을 일궈냅니다. 이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까지 2013년까지 네. 4년 연속으로 컨스트럭터와 그리고 세바스티안 베텔 선수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이렇게 또 일궈내게 됐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루이스 해밀턴과 메르세데스에게 이 자리들을 넘겨줬다가 이후 베르스타펜이라는 또 다른 스타를 발굴해내면서 2021년에는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물론 대신 2021년까지는 메르세데스가 컨스트럭터를 우승하긴 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우승, 메르세데스가 컨스트럭터 우승 이렇게 됐다가 2022년부터 베르스타펜의 2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과 함께 메르세데스에 내주었던 컨스트럭터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네. 2023년은 정말 레드불과 또 호너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즌 22개의 레이스 중 21개의 레이스를 승리했고 네. 이건 F1 역대 최고의 한 시즌 승률입니다. 네. 다만 2023 시즌 말부터 레드불의 고문으로 있는 헬무트 마르코와의 불화설이 꾸준히 있었고 이에 레드불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했던 에어로 디자이너 바로 이 에이드리언 뉴이 요 분이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호너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뉴이가? 뭐 뉴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언급한 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추측도 그렇고 사실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게 이제 그런 팀 내의 권력 다툼에 지친 뉴이가 떠났다. 요렇게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22전 21승을 하는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고문으로 있었던 헬무트 마르코와의 불화설 요것으로 인해서 팀 내 주요 인사들이 약간씩 이런 정치 싸움에 좀 진절머리를 내고 이렇게 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3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레드불이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거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것과 동시에 호너의 리더십에 약간의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드리언 뉴이 요 분이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을 했을 때 레드불을 떠났을 때 베르스타펜이 정말 좀 아쉬워했다.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이후 2024 시즌 초반에는 올해 나온 그 F1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시즌 초반에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때 레드불 자체 수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베르스타펜의 아버지이자 지금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신 요스 베르스타펜이 지속적으로 크리스천 호너의 경질을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호너는 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반대로 호너를 내부 고발했던 내부 직원이 정직당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지. 예를 들어 호너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팀이 뭐 팀의 운영을 위해서 호너를 덮어줬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실제로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뭐 원래 잘 나가면 또 주변에서 그런 또 추기와 질투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너한테 뭐 약간 좀 개인적인 앙금 같은 걸 품고 이런 허위 보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전혀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팀 내에 이런 뭐랄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구설수가 많이 생기고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2024 시즌 동안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3 시즌에는 이 에이드리언 뉴이가 에스턴 마틴으로 떠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네. 2024 시즌 동안 스포팅 디렉터 조나단 휘틀리 그리고 레이스 전략팀장 윌 코트니 등이 각각 아우디와 맥라렌으로 이적하며 팀의 주력 멤버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4 시즌 팀은 여전히 정말 강팀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모두 알듯이 시즌 말미에 맥라렌에게 컨스트럭터를 내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번 주 7월 9일에 경질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임자는 RB의 감독으로 있는 로랑 매키스가 이어받을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라이버뿐만이 아니라 감독까지도 콜업해버리는 레드불. 약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너가 경질된 이유가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이 분석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긁어와 봤습니다. 네. F1 리포터로 활동하고 계신 윌 벅스턴 이분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네. 사실 호너가 레드불을 떠난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문장은 맞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레드불이 포뮬러 1에 시작한 이래로 정말 유일한 레드불의 감독이었어. 그렇죠. 레드불의 감독 누구였어? 하면은 그냥 없어요. 호너라는 말방고는 지금까지 그냥 임시직으로라도 거쳐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명사 그 자체였습니다. 고유 명사죠. 맞습니다. 그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레드불에서 호너가 떠났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지닌 문장. 이건 맞지만 지난 18개월간의 레드불의 속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실 생각보다 패독 안에서는 왜 이제서야 왜 더 빨리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레드불이 이번 시즌 들어서 어쨌든 사실 챔피언십 경쟁을 할 정도의 차를 못 만든 거는 시즌 초반부터 저희가 모두 알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 시즌 중반에 와서 결과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베르스타펜이 없으면 이 팀은 그러니까 4강 팀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개인의 구설수 문제라던가 내부 인력 유출 문제라던가 이런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질을 할 거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냉철한 평가가 좀 주된 느낌이네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일들은 보통 소문이 돌기 마련인데 패독 안에 그 누구도 이 일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를 알고 나서는 그렇구나. 뭐 그지. 근데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갑자기 처음에 딱 했을 때 그러니까 아니 뭐 그지.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소문도 없었는데 나 지금까지 들은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지. 다만 호너는 레드불의 유일한 팀 감독이었고 20년 동안 매번 우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이외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꼽은 여러 요소들을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역시나 성적 하락이긴 합니다. 뭐 사실 F1이 비즈니스고 다들 결과로 또 승부하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하락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2023년에 에이드리언 뉴이가 다른 팀으로 떠났을 때라던가 2024년에 뭐 개인적인 뭐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던가 그때도 결국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버텼던 거야. 근데 이제는 성적이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문제여도 성적만 괜찮으면 오케이인데 다른 게 다 좋아도 결국 성적이 안 나오면 나가리가 되는 게 이게 사실 바로 F1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F1 바닥이군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다른 팀들한테 졌다 이걸 넘어서 지난 2시즌 동안 기술 인력들이 대거 다른 팀으로 떠나기도 했었고 게다가 이후에 지금의 하락세를 본다면 호너가 그들을 지금 적절한 인물로 대체를 했는가 또는 그 전에 적절한 승계 계획이 있었는가 요것도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즉 리더십의 문제, 조직을 이끄는 문제에서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들은 이 성적이 하락이 된 게 단순히 맥라렌, 뭐 페라리 이런 팀들이 갑자기 잘해서가 아니라 호너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확실히 그런 내부적으로 조금씩 썩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도 들으면서
인재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 인재들도 분명히 그 자신의 팀을 사랑하고 레드불을 위해서 힘썼던 그 레드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고개 돌리고 다른 팀으로 갈 정도면은 네. 내부에 뭔가 뭐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고 지금도 모르지만 그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23년에 레드불은 단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레이스에서 우승했지만 네. 지금 2025 시즌의 절반이 지난 지금 2개의 월드 타이틀, 이제 컨스트럭터와 드라이버 챔피언십 모두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레드불의 역사를 좀 되돌아볼 때 이번 시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암흑기 같은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레드불 차의 문제로 꼽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지금의 레드불 차량인 RB21 이제 개발 곡선이 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냥 이 차로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은 사실 이게 최대치다. 이거를 더 뛰어넘으려면 그냥 차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아예 그냥 기둥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지금 RB21은 여전히 빠르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매우 좁은 작동 범위에서만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온도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그래도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되고,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도 정말 정확한 조작을 해야지만은 그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베르스타펜 혼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좋은 차라면은 사실 F1이 실내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외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그런 것들이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작동 범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맥라렌은 그 부분에 지금 성공한 대신 지금 레드불의 RB21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 게다가 드라이버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세심하고 이 정교한 드라이빙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베르스타펜 외에 다른 선수들이 이걸 몰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드불은 지금 저희가 7월 말에 이제 벨기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7월 말에 미국에서 그랑프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네. 7월 말에 벨기에에서 그랑프리가 있습니다. 네. 자, 7월 말에 이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지금 레드불은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팀의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가 이미 인정을 했듯이 이번 업그레이드가 시즌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지휘를 맡든 빠른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레드불 입장에서는 지금 감독을 바꾼 것이, 물론 시즌 중반에 감독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이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번 시즌을 이겨라 가 아닌 다음 시즌을 너 맘대로 한번 준비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은 레드불에 더 이상 뭔가를 좀 바랄 수 있는 시즌이 아니다. 지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중이었는데 지금 반보 후퇴만 하고 딱 이 경지를 시키면서 뭔가 체인지업을 준비하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한 시즌 만에 팀을 좀 이렇게 바꿔놓기 힘드니까 시즌 중반부터라도 이 새로운 감독이 좀 팀을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요렇게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호너가 경질된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성적 하락과 뭐 이런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개인의 문제. 이전에 있었던 여직원의 뭐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구설수가 어쨌든 팀의 운영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게 감독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베르스타펜 문제입니다. 네. 자, 최근 베르스타펜이 2026년 메르세데스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문이 크게 돌았고, 실제 토토 볼프 감독과 베르스타펜이 수차례 대화를 나눈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베르스타펜 선수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탁 끊는 느낌으로? 탁 끊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선수도 그렇고 토토 볼프도 그렇고 지금 다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고 뭐 베르스타펜 선수는 딱히 뭐 아니 나 무조건 레드불에 남을 건데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기는 합니다. 아 그런가요 또? 네. 하지만 반대로 윌 벅스턴 이분은 사실 베르스타펜이 메르세데스로 가는 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는 조지나 키미 둘 다 내보내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게다가 만약에 뭐 이전에 꼽았던 것처럼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지 러셀이 나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조지를 내보내고 맥스를 키미 옆에 앉힌다면 키미를 완전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러니까 옆에 일단 러셀에 비해서 솔직히 약간 선배의 느낌으로 봤을 때 베르스타펜은 조금 더 좀 강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저번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키미 안토넬리가 이제 베르스타펜을 바꿔서 그때 어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둘이 같이 더블 리타이어를 했었을 때 그때 베르스타펜은 좀 키미를 좀 다독이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팀에 있을 때는 살짝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 베르스타펜의 문제라고 또 사람들이 좀 많이 꼽는 게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의 문제라기보다는 양날의 검 같은 건데요. 지금 레드불의 사실 이 RB21 요 지금 차의 문제가 베르스타펜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르스타펜에게 너무 맞춘 차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 수가 없는 차가 돼버렸다. 커스텀이 차가 아니라 드라이버에게 맞춰진. 그렇죠. 베르스타펜 개인의 드라이빙 취향이나 그 사람의 드라이빙 실력과 센스를 염두에 두고서 차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드라이버들이 지금 그것을 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당장에 베르스타펜에 데려오는 게 엄청나게 상징성 있고 이슈가 될 거고 뭐 당연히 뭐 유니폼 판매라던가 뭐 이것저것 다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은 키미 안토넬리가 이제 앞으로 한 거의 진짜 5년, 10년, 20년 메르세데스의 정말 퍼스트 드라이버로 성장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베르스타펜 옆에 키미를 앉혀놓고 이걸 배우게 하는 것이 정말로 득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네요. 좀 더 멀리 보면 또 그런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레드불 입장에서 지금 베르스타펜은 정말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실 이제 베르스타펜이 없으면 정말 팀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의심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맥스 너 레드불에 남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하지? 했더니 맥스가 호너 대신 다른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끝난 거다. 그럼 끝난 거다. 사실 우리는 모른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어느 하나라도 그의 몰락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스 베르스타펜, 이 베르스타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로 있는 이분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크리스천 호너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호너의 경지를 팀에 계속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곤 했었거든요. 뭐 호너가 자신의 아들의 커리어를 망치고 있다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베르스타펜과 호너 이 둘은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윌 벅스턴 이분에게 레드불이 호너를 해임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옳은 결정은 맞다. 하지만 반대로 더 일찍 내릴 수도 있었던 결정이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팀은 보세요. 두 번째 드라이버 문제는 이미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게 오로지 베르스타펜을 잡기 위해서였다면 그리고 만약에 베르스타펜을 잡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쟁력과 우승을 되찾을 기반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호너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냉철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정말 이 또 궁극적인 문제 중 하나는 지금 이 팀의 시스템이 살짝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바로 이게 마테슈츠 2분의 죽음입니다. 자, 이름이 어려운데 잘못 들었습니다. 디트리히 마테슈츠 2분의 죽음이 또 호너의 경질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디트리히 마테슈츠 요분은 레드불 창립자이면서 전 레드불 회장으로 2022년 별세하신 분입니다. 꽤 최근에 별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F1 이 레드불 팀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테슈츠 요분이 호너와 굉장히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방식은 마테슈츠가 크리스티안 지금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물으면 크리스티안이 한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테슈츠가 오케이 내가 결제해 줄게. 이게 전부였다.
당시에는 마테시츠가 지갑을 쥐고 있었고 크리스티안이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옆에서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가 조언을 했지만 그런 단순한 시즌이 겹쳐서 지금 마테시츠가 돌아가신 뒤 이제는 위원회가 통치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레드불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이 새로운 체제 안에서 조금 뭐랄까 좀 호너가 적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마테시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때때로 좀 옳지 않은 결정을 하더라도 또는 약간의 아쉬운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네. 레드불의 회장님이 현찰박치기 호너를 굉장히 지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네. 이제 위원회가 통치하는 요걸로 바뀌면서 정말 단 한 시즌이라도 실패작으로 보낸다면은 이 목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한두 가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레드불의 감독이 20년 동이나 맡았던 분인데 이게 진짜 그냥 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좀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임당한 크리스천 호너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너는 51세로 F1 감독 치고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호너는 레드불에서 20년 동안 406번의 그랑프리를 치렀고 6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과 8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이끈 아주 유능하고 베테랑 감독이고요. 네. 게다가 이것이 이미 강팀에 부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신생팀의 시작부터 함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정말 역사에 남을 전성기를 보낸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네, 참 막중한 자리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너의 이력서를 본다면 여러 팀들이 사실 호너에게 감독직을 제안할 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꼽고 있는 호너의 여러 선택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는 페라리입니다. 오. 현재 페라리의 감독인 프레드 바세르는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나 네. 시즌 초에 페라리가 조금 부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요즘 또다시 페라리가 올라오면서 좀 잠잠해진 편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또 그렇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페라리 회장인 존 엘카는 과거 크리스천 호너에게 페라리 감독직을 제안한 적이 있고 호너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백수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백수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페라리 역시도 지금 2008년 이후 컨스트럭터 우승이 한 번도 없으면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우승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네. F1 최고 역사의 팀이라는 요 타이틀도 살짝 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호너 입장에서도 만약에 페라리로 가서 레드불에 추월한다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페라리 감독으로 부임하는 요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알핀인데요. 지금 현재 알핀의 팀 수석 자리는 공석입니다. 또 그런가요? 네, 팀 고문인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수석 고문과 감독직을 동시에 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최근 스티븐 닐슨을 매니징 디렉터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대부분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핀토가 아직까지 그리드에 남아있는 이유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 브리아토레 요 분이 콜라핀토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팬이죠. 그리고 뭐 지금도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형편없는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드를 좀 두안에 비해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자 호너가 이러한 권력 구조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것은 모험일 수 있지만 알핀 입장에서도 호너의 이력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게다가 알핀의 본부가 사실 다들 프랑스 차고 뭐 프랑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핀의 본부가 프랑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알핀의 본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영국 옥스퍼드셔에 있는 작은 마을 앤스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앤스톤이요? 네, 당연히 프랑스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영국에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자 호너가 영국 사람이고요. 네. 호너의 본가가 바로 이 앤스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너의 와이프와 호너의 자식들이 앤스톤에 살고 있고 이제 호너도 이제 자신의 그 휴가철을 보낼 때는 앤스톤에 당연히 거기가 집이니까 앤스톤에 있고 이제 뭐 백수가 되셨으니까 또 앤스톤에 지금 가서 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 알핀에서 좀 떠들면은 집에서 쉬다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거리는 아니긴 한데, 자, 어쨌든 좀 가깝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퇴근이 아주 용이하다, 요렇게 보았고. 네, 출퇴근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조건까지 언론에서 지금 고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세 번째 시나리오 팀도 있나요?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팀은 아니고 포뮬러 1이나 FIA에서 어떤 직을 맡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F1 회장인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이분 역시 이전에 팀 수석의 경험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권력의 세계로 좀 옮겨왔고요. 네. 사실 감독 20년의 커리어면 지금 나이적으로는 좀 어리다고 볼 수 있지만 어디 가서 경력으로 끌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팀 하나를 운영하는 입장에 넘어서 조금 큰 차원에서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는 바로 방송인 진출입니다. F1 넷플릭스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네. 호너가 물론 강팀의 감독이어서도 있겠지만 좀 자주 얼굴을 비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약간 좀 악역을 위시하는 그런 또 입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F1 감독치고 좀 높은 편입니다. 영국의 메이저 스포츠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특히나 호너를 거의 패널로서 정말 자주 활용했던 방송사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F1 이런 관련 미디어 쪽으로 진출할 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언론에서 지금 호너의 다음 선택지로 보는 것은 네 가지. 페라리 감독, 알핀 감독, 또는 FIA나 포뮬러 1 좀 더 큰 차원의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방송인 진출, 요것인데 네. 글쎄요. 근데 약간 팬들이 원하는 그림은 지금 약간 호너가 페라리로 가기를 바라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한다는 게 이게 뭐 그렇다기보다 그냥 재밌어서. 그러니까 페라리에서 호너와 해밀턴이 메르세데스의 베르스타펜과 경쟁한다? 이게 사실 엄청난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리스천 호너의 세바스티안 베텔과 함께한 그 4년간의 전성기, 2010년 초반기의 그 4년간의 전성기를 끝낸 게 바로 토토 볼프와 루이스 해밀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정말 또 이제 하면서 막 7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메르세데스가 우승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루이스 해밀턴과 호너가 페라리에서 만났어. 그러는 와중에 호너가 자신이 정말 이 전성기를 이끌고 정말 완전히 키워놨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타 플레이어인 베르스타펜이 이제는 호너를 떠나 이제 심지어 토토 볼프와 함께해서 토토 볼프와 메르세데스 vs 호너와 해밀턴. 그러니까 이 조합이 감독 간의 이 사과도 그렇고 드라이버 간의 이 사과도 그렇고, 왜냐면 서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닿았어요. 이거 뭐 영화 하나 써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너의 전성기를 끝낸 것도 토토 볼프였고 반대로 그 토토 볼프의 다시 전성기를 또 끝낸 것도 메르스타펜과 또 호너였단 말이야. 루이스 해밀턴 입장에서도 결국 자신의 전성기를 끝낸 새로운 스타가 바로 베르스타펜이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라이버끼리의 이 이야기, 감독끼리의 이야기, 서로 너무 붙어있는 게 맞다. 이게 사실 진짜 거의 게임에서나 일어날 법한 조합인데, 만약에 호너가 정말 지금 페라리로 가서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또 메르세데스로 이적해서 정말 이 경쟁 구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드라마 만들어야죠. 이걸로 영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야, 이 F1 팬들 도파민 중독자들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페라리로 들어간다면은 대단한 서사가 또 하나 짜지지 않을까. 네. 지금 안 그래도 F1 더 무비가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편이 벌써 제작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언제 촬영하고 그런 건 확정이 안 나는데 2편을 만들 것이다까지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목을 F1 2로 해야 되나요? F1 The Movie 2 뭐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뭐 F2라고 하려나? 자, 어쨌든. 자, 근데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이걸로 만들어야죠. 자, 어쨌든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너는 좀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 폴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너에게 좀 적합한 선택지가 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지극히 사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먼저 페라리 감독으로 간다면은 그 서사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F1 더 무비에 나온 이제 브래드 피트처럼 이제 다른 레이스에서 아예 다른 레이스. 네, 다른 레이스를 분명히 20년 동안 그 F1에 몬당 가서 힘들 수 있겠지만 어차피 뭐 돈도 좀 벌었겠다.
네, 이제 약간 좀 자아실현 느낌으로 아예 그냥 또 다른 커리어를 쌓는. 네, 아직 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F1 드라이버들이 다른 레이싱 카테고리로 진출하는 일이 많은 만큼 감독이라고 그럴 일이 뭐 없을 법은 없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드라이버이기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핀 감독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제 알핀도 사실 팀이 완벽히 강팀이라고 좀 보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번 시즌은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완전 신생팀과 함께해서 결국 그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성기까지 일궈낸 호너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알핀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페라리 정도 되는 팀이라면은 사실 프레드 바세르 요 분을 만약에 경질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후의 감독이 좀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호너라는 선택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호너를 또 데려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F1의 감독으로 있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게임을 하다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조직에 책임지는 입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실 정말 이 페라리 같은 강팀, 특히나 레드불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던 이런 팀에 그런 감독을 안 친다라는 것은 좀 팀 내부에 문화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좀 적응하기 힘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개인이 원하신다면 사실 이제는 아예 그냥 레이싱에 좀 벗어나서 네. 진짜 그냥 방송인 같은 거 하셔도 되죠.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할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크리스천 호너가 떠난 뒤에 바로 이 레드불의 감독직을 맡게 되는 바로 로랑 메키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로랑 메키스 이분은 좀 이야기가 굉장히 어쨌든 지금 많은데요. 스스로도 지금 호너가 레드불의 감독이 아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요? 그렇죠. 어쨌든 왜냐하면 호너가 레드불의 감독이 20년 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전까지 RB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음 있는 벨기에 그랑프리부터는 레드불의 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남은 몇 주 동안은, 그러니까 벨기에 그랑프리가 있기 전까지 지금 한 2주 반 정도가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네. 최대한 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RB21 요 레드불의 이 차를 좀 더 알아가려고 한다, 요렇게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랑 베키스 이분이 바로 누구냐? 1977년생으로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긴 합니다. 네. 나이가 지금 어쨌든 40대에 있는 분이고, 이분은 바로 프랑스인으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뒤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쌓으신 분입니다. 메카닉. 네, 2000년대 초에 미나르디 팀에서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이후 레드불이 미나르디 팀을 인수해서 자신들의 세컨팀인 지금의 RB, 당시로선 스쿠데리아 토로로소 팀으로 바꿀 때도 그대로 남아 토로로소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네. 이후 토로로소에서 수석 엔지니어, 성능 책임자, 엔지니어링 디렉터까지 토로로소에서 계속 남아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FIA로 소속을 옮겨 안전 부분 책임자로도 계셨다가 2018년에 페라리로 갑니다. 네. 가서 그곳에서 스포팅 디렉터의 역할을 맡으며 규정 준수 및 전반적인 팀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에 계셨습니다. 네. 이후 2023년 다시 RB로 복귀하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RB의 팀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RB의 감독이 된 지 한 1년 반 만에 이번에는 바로 레드불의 감독까지 올라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메케닉들의 꿈만 같은 커리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메케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냥 메케닉으로 있다가 수석 엔지니어 했다가 성능 책임자 했다가 엔지니어링 디렉터까지 하셨죠. 게다가 FIA로 가셔가지고 이 약간 뭐랄까요, 군인으로 치자면은 이렇게 야전을 돌다가 약간 국방부 약간 국방부 계룡대 근무를 받은 거지. 오징어 게임 호스트까지 해본. 그죠. 그런 느낌으로 FIA로 소속으로 옮겨 안전부분 책임자로도 있었다가 페라리에 가서는 스포팅 디렉터를 하면서, 스포팅 디렉터라고 하면 거의 감독 바로 밑에 있는 직이거든요. 네. RB로 복귀해서는 감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레드불의 감독까지 하셨다. 야, 이거 양력만 봐도 A4 용지 2장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게다가 이번 시즌에 RB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이분도 정말 유능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FIA에서의 경험과 페라리의 경험으로 약팀, 강팀, 게다가 이런 큰 조직에서의 정치적 감각까지 탁월한 분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앞에 놓인 것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외 언론들에서 좀 긁어모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맥키스의 숙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맥키스의 홈워크. 그렇죠. 맥키스의 홈워크 이런 건데 첫 번째로는 맥스 베르스타펜 설득하기입니다. 자, 진짜 홈워크네요. 맥스 베르스타펜의 장기적인 미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결국 호너는 밀려났고 에이드리안 뉴이와 다른 핵심 인물들을 잃은 뒤에도 팀의 침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언론이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맥키스가 호너가 쌓아올린 이런 광범위한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베르스타펜에게 자신이 레드불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리고 공장과 트랙 모두에서 이런 팩토리 멤버들, 드라이버들, 메케닉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베르스타펜이 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기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팀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 프루브해야 된다. 자신이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르스타펜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세컨드 드라이버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 시즌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특정 서킷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맥라렌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드라이버인 유키 츠노다는 10경기 동안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로 지금 이제 뛰었는데 그동안 단 7포인트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너는 항상 츠노다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맥키스는 츠노다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며 얼비에서 특히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유키 츠노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츠노다가 모든 정말 F1 팬분들이 레드불에서 츠노다가 제발 레드불 차를 좀 모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호너가 츠노다를 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시즌 초반에 츠노다 대신 로슨을 올렸던 결정 역시나 호너가 내린 결정이었고요. 그랬군요. 하지만 반대로 맥키에스는 이미 RB 시즌에 이 츠노다와 함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츠노다에게는 조금 더 편한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네, 츠노다 입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드불의 기술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이야기인데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026 시즌에는 지금 레드불은 이전에 썼던 혼다와의 파워트레인 계약이 끝나면서 포드와 합작해서 자신들의 독자 파워트레인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좀 뭐랄까요, 사람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살짝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호너와 함께했던 약간 뭐랄까 이런 기술직에 있던 핵심 인물들이 이미 다른 팀으로 많이 떠났기 때문이죠. 네, 시니어 베테랑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키에스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인재를 빼오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내부 인력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맥키에스를 굳이 지금 임명한 것은 그가 필요하다면 내년 시즌 이런 파워트레인 준비를 위한 궤도를 수정할 시간을 최대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불이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메르세데스라던가 아니면 페라리처럼 이미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이런 메이커들을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 시즌 딱 시작했을 때 레드불이 그냥 완전 작년 시즌을 자우버처럼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게다가 유능한 이런 시니어 디렉터들이 많이 다른 팀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맥키에스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있는 인력들이 정말 자신들의 제 역할을 전부 하도록 도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맥키에스가 정말 총대를 쥐고서 좀 개발의 방향 같은 거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에 맥키에스를 임명한 거 역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가 스스로 정말 뭔가 호너가 떠넘기고 간 걸 그냥 받을 게 아니라 너가 한번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서 내년 준비해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얘기죠. 야, 이 너무 무거운 짐을 얹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레드불의 조직 문화를 지켜라 이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너는 이런 높으신 분들과의 권력 다툼에서는 졌지만 아직까지의 레드불의 공장 현장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수요일에 경질이 되었을 때 수요일 아침에 감동적인 작별 연설을 한 뒤에 직원들을 오랜 시간 동안 박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키에스는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회사 문화가 포뮬러 1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팀 대표이자
감독으로서 정말 훨씬 더 큰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최대의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럼 호너와의 뭐랄까요? 차별점도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호너가 해온 것들을 전부 부정해버린다면 굉장히 좀 마찰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 지킬 건 지키면서 바꿔야 될 건 모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엔진 파트너인 포드와의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돼. 자,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여름방학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벨기에 그랑프리가 끝난 뒤 4주 동안 여름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변화를 준 것은 그가 8월에 이 서머 브레이크 전에 이 레드불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응기를 지금 보내고 서머 브레이크 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지. 서머 브레이크 때 뭔가 정말 그때가 정말 여유가 있을 때니까 할 게 있다면 그때 다 해놔야 되는데 그때 적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적응을 지금 한 다음에 벨기에에서 한번 약간 맛보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머 브레이크 동안 너가 뭐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뭐 인력들도 뭐 필요하다면 교체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팀의 문화, 조직 문화를 조금 개선할 수도 있겠고 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일하는 방식 같은 걸 바꿀 수도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서머 브레이크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팀을 좀 이제 맞춤을 하면서 내년에 좀 잘 준비해라. 이런 이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 사소한 거 수 하나하나도 참 신중하겠습니다. 맥키스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호너는 지금까지 지난 수년간 메르세데스의 토토 볼프 그리고 뭐 맥라렌의 자크 브라운과 자주 충돌을 했고 트랙 밖이나 뭐 트랙 안에서도 레드불의 이익을 열정적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친근한 성격의 맥키에스는 분열을 일으키는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레드불이 더 이상 경쟁자들이 레드불을 이제 더 이상 끌어내리려는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기에 맥키에스는 지금 당장에 엄청난 견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레드불이 싸워야 할 트랙 밖의 전장이 많은데 예를 들어 호너는 2026년 에너지 배분 규칙을 조정하고 뒤처진 엔진 제조사들에게 추가 개발 시간과 예산을 허용하는 구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드불이 내년 시즌 자신들의 독자적인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개발이 늦어지거나 밀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공정성을 내세우긴 하겠지만은 레드불에게 조금 더 시간과 그리고 예산을 좀 허용하는 그런 규칙, 그런 규정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약팀들과 함께.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원칙적으로 협의가 됐긴 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어받아서 네. 맥키에스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총대 메고 정치적인 발언들을 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일단 베르스타펜하고도 잘해야 돼. 두 번째인 츠노다와랑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버들이랑 잘하라는 얘기인데 굳이 나눠놨어. 굳이 나눠놨고 그리고 기술 인력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움과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호너를 존경하는 또는 호너와 정말 이런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직원들에게 좀 밉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호너를 전부 부정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팀의 조직 문화를 좀 바꾸고 개선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년 시즌에 이런 파워트레인 준비도 해야 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정치적인 입장도 낼 줄 알아야 되면서 이번 시즌에 그렇다고 뭐 완전 망했다고 그냥 녹아버려도 안 돼. 어쨌든 베르스타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경쟁력을 못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고 네. 제 생각에는 네. 좀 베르스타펜과 츠노다 문제는 살짝 좀 제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 사실 물론 레드불의 베르스타펜 뭐 제가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없는 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싶어요. 게다가 네. 결국 그때도 말했지만 정말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에서 떠나서 메르세데스로 가. 조지 러셀이라는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러셀을 데려오면 돼. 그러니까 러셀도 사실 베르스타펜에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베르스타펜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선수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러셀 선수가 나쁜 선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게다가 지금 이 차량의 개발 문제가 베르스타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러셀이라는 선수한테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팀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꼭 러셀이 온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긴 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베르스타펜이 가면서 결국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누군가 시장에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정말 새로운 챕터를 아예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츠노다는 지금 어차피 내년 시즌이면 레드불을 거의 떠날 것으로 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메케스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혼다가 에스턴 마틴의 이런 파트너스로 가면서 에스턴 마틴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게다가 최근 기사에서는 제가 뭐까지 봤냐면은 생각보다 에스턴 마틴이 츠노다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혼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에스턴 마틴은 나 우리 츠노다 안 쓸 거야. 이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캐딜락에서 츠노다를 데려가는 방안까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딜락의 츠노다? 약간 나쁘지 않다.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신예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너무 나이가 든 베테랑도 아닌데 적당한 경험과 적당한 잠재력과 적당한 나이대를 갖고 있는 정말 괜찮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캐딜락에서 좀 퍼스트 드라이버직을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이미 RB에서 퍼스트 드라이버직을 좀 수행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레드불에서는 세컨드 드라이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츠노다가 중심이 되어서 팀을 꾸렸을 때 망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발테리 보타스 같은 굉장히 경험 많은 드라이버를 서브로 데려오고 그거를 앞에서 지원을 받아서 츠노다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쁘지 않는 그런 조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어차피 레드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베르스타펜의 이야기까지 해보고 좀 끝내도록 할 텐데 베르스타펜의 이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 진행자이자 전 F1 드라이버 미하엘 슈마허의 동생인 랄프 슈마허는 서머 브레이크 이후에 베르스타펜이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이 메르세데스의 감독인 토토 볼프와 너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메르세데스의 본부에서 베르스타펜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확인이 되었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르데냐 이탈리아 섬인데요. 이 사르데냐 근처에 요트 2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요트 한 척이 토토 볼프의 요트였고 나머지 한 척이 베르스타펜의 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커피를 함께 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트 얘기 한마디씩 하면서요. 맞습니다. 야 요트 좋은데 얼마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일단 이 랄프 슈마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어쨌든 맥스에게 중요한 거는 승리할 수 있는 차 또는 최소한 이길 수 있는 차를 갖는 것이다. 이제는 이것이 로랑 메키스에게 달렸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한대.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정말 빠른 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에이드리언 뉴이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윈드터널 이 풍동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의 레드불 차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뉴이가 다른 점은 바람이 옆에서 불 때 차가 회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아는 거고 게다가 차가 운전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타협해야 하는지도 감각적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 레드불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맥스를 설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이는 차가 단순히 그냥 에어로 데이터가 좋게 만들면 그냥 좋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뉴이는 이걸 정말 실제로 트랙에서 갖다 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감각적으로 아는 그런 차량 디자이너라는 거죠. 야, 이게 사실 말이 감각적으로 안다지. 그냥 뭐 신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의 명성을 또 얻은 거죠. 그냥 바람 하나로 이런 명성을 얻은 이제 에어로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야, 정말 또 경이롭습니다. 자, 그러면서 랄프 슈마허 이분은 만약에 베르스타펜이 남는다면 2026년에 넘어 더 오래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한다면 충분히 이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일요일에 그는 이제는 나조차도 더 이상 이 팀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게
그를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다라고 보고 경기 후에 이 베르스타펜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느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꽤나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이 어쩌면 정말 호너의 퇴진을 좀 바래서 이런 결정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반대로 베르스타펜은 오히려 호너가 떠난 것 때문에 또 저 정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 호너랑 친했는데. 그쵸.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스타펜과 관련해서 이 호너의 퇴진, 이 호너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는 호너의 퇴진이 베르스타펜을 장기적으로 붙잡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는 베르스타펜이 호너의 경질을 원했기 때문에 나간 것.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패독에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불과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당장에는 이제 앞으로 있는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사실 그거 성적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메키에스 이분이 뭐 당장의 거취에 좀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 또는 뭐 그때 이제 팀의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베르스타펜이 과연 이 팀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그것도 메키스는 너무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팀에 좀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메키스가 어쨌든 지금 취임을 한지 목요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레이스가 있기 전까지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있던 건데, 물론 뭐 베르스타펜과 트노다 이런 분들과도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했을 테고, 다른 팀의 이런들과도 계속 만나면서 팀에 대해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 베르스타펜과 뭐 이렇게 좀 진지한 톡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의 좀 비전을 보여주고, 그게 만약에 실제 첫 번째 레이스부터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베르스타펜 입장에서는 서머 브레이크 동안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이 새로운 감독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챕터를 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감독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네,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그냥 끝일 수 있죠. 정말 마지막으로 믿었던, 정말 20년 동안 감독을 했던 호너마저 사라졌는데 팀에 바뀌는 게 없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팀에는 바랄 게 없다. 이 팀은 더 이상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베르스타펜이 이적을 한다라고 들면은 꼭 메르세데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르세데스는 어쨌든 좀 베르스타펜을 정말 원하는 팀 중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 중 하나였죠. 다른 팀들은 그 어떤 팀이라도 베르스타펜이 오면 봤는데 특히나 메르세데스는 정말 레드불에게 뭐 위약금을 부인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베르스타펜을 원했던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만약에 베르스타펜 스스로가 내가 그냥 떠나고 싶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러면 어쩌면 정말 메르세데스 외에 제3의 팀이 나타나서 또 베르스타펜을 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저희 옛날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에스턴 마틴 역시나 베르스타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에스턴 마틴만 그럴까요? 사실 다른 팀들도 돈만 된다면은 베르스타펜 선수를 안 데려오고 싶어하는 팀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음 레이스의 결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드불과 관련된 이 내부 사정들을 좀 저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내년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시리즈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호너가 또 어떻게 또 경질되고 그런 것이 됐을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 있겠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피트스탑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